유럽 역사에서 보면은 16세기에는 유럽에서 최강의 육군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그때 이 바다를 통해서 미국 대륙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유럽 안에서는 최강의 육군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바뀝니다. 그건 16세기고 17세기가 되면은 이게 네덜란드의 세기가 됩니다. 네덜란드는 해군국이죠.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세계로 뻗어갑니다. 해군국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세기. 그러다가 네덜란드를 추월하면서 영국이 해군국으로 자랍니다. 그게 17세기 사정인데, 18세기가 되면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등장해가지고 유럽에서 사실상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때 프랑스는 인구도 많고 경제가 뛰어나고 해가지고 군사비 지출을 막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들어가면은 최강의 육군은 프랑스 육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그 막강한 프랑스 육군의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폴레옹은 그 뒤 한 20년 동안 유럽을 석권을 하죠.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이 포병 전술을 도입합니다.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입니다. 박정희도 포병 장교입니다.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 포병 장교가 돼요. 포병을 도입을 하면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포병 전술로서 나폴레옹이 한 20년 동안 유럽을 석권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다가 1815년 6월 브뤼셀 남쪽에 있는 워텔루에서 결전을 하죠. 이쪽은 나폴레옹 군대, 프랑스 주력의 나폴레옹 군대, 상대방은 영국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다국적 군대,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혼성 군대 플러스 프러시아군, 이렇게 양쪽에 갈려가지고 근 20만 명이 서로 뒤엉키면서 그 좁은 워털루에서 결전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브뤼셀에 가서 워털루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전쟁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해서 월간조선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군대가 졌습니다. 100년 이상 계속되던 최고 육군국으로서의 프랑스가 이제 한풀 꺾이는 거죠. 그래도 워낙 프랑스의 육군이 강하니까 그 뒤에도 19세기에도 프랑스 육군 하면은 알아주었습니다. 확실하게 꺾이는 게 언제냐? 프랑스 육군이 확실하게 꺾이는 게 언제겠습니까? 그건 바로 프러시아가 등장해가지고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1870년에서 71년에 걸쳐서 보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보불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이깁니다. 즉 최강의 육군국 두 개가 격돌하는 거죠. 보불 전쟁에서 프러시아 군대가 이겨가지고 파리를 포위하고 프랑스의 항복을 받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러시아 왕이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제국 설립을 제2제국입니다. 제2제국의 성립을 선포하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최강의 육군국의 월궤관은 바로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독일이 유럽 최강의 육군국이 됩니다. 그러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은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대죠. 독일 프랑스 국경지대는 대평원입니다. 거기서 산도 없고
강도 없으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참호를 파서 싸웠습니다. 참호전을 했습니다. 참호전을 하니까 기관총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격전,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탱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붙고 프랑스를 영국이 편들고 나중에는 미국이 편들고 독일은 오스만 터키가 편들고 오스트리아가 편들고 하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가 이깁니다. 프랑스는 보불전쟁에서의 패전을 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만회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육군이 다시 최강의 육군이 되었을까요? 그것 결승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6년 동안 계속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무장합니다. 히틀러의 독일군은 전격전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참호전, 진지전은 안 한다. 탱크, 비행기를 결합시킨 기동전을 한다. 여기서 최강의 독일군이 등장합니다. 숙적인 프랑스군을 6주 만에 아주 괴멸시켜버립니다. 1940년 5월, 6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노선도 무력화됩니다. 6주 만에 당시에 세계 최강으로 여겨졌던 프랑스군이 항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독일군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1941년 6월 소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동원된 독일군 병력은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투가 바로 동부전선. 동부전선이라고 하면은 독일 기준입니다. 독일과 소련, 히틀러와 스탈린, 나치즘과 공산주의 대결로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평원 지역에서 독소 전쟁이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고 가장 많은 군인과 가장 많은 민간인이 죽은 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상방 합치면은 군인 민간인까지 다 합치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가 바로 주전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7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독소전에서 결국 소련이 이깁니다. 1943년 초에 스탈린그라드 대회전에서 독일 제6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스탈린그라드 회전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때부터는 소련의 주도권을 잡고 독일군을 밀어붙입니다. 역시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다시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1943년 1월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수세로 바뀝니다. 러시아가 공세를 펴니다. 그래 1945년 5월 러시아군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독일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죠. 그게 5월 9일인데 오는 5월 9일에 푸틴은 그 전승기념일에 뭔가 좀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리우폴이라는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에 면한 항구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기 있는 큰 제철소에서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접수를 하면은 푸틴은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죠. 당시는 세계 최강의 육군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소련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병력이 그때 동부전선에서 싸웠던 병력이 보면은 소련군은 한 1000만 명, 독일군은 한 300만 됐습니다. 1대3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전사자도 보면은 독일군 전사자의 한 3배, 4배 되는 전사자가 소련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소련 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공업시설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련이 골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든 골병, 또 인구는 2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인구 감소죠. 그게 결국 누적되고 해가지고 냉전 시절에도 그 내상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1989년에서 91년 사이 무너졌다. 독소전쟁에서 겉으로 보면은 스탈린이 소련이 이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히틀러가 이긴 것이다. 히틀러는 자살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독일의 그 끈질긴 전투력에 소련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전하고 있으니까 전사학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신생 국가인 우크라이나 군이 군인과 민간인 지도자가 일치단결하니까 세계 최강의 육군과 맞서가지고 거의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즉, 우리가 남침당했을 때 우리는 1대3으로 싸웠어요. 즉, 김일성을 그때 누가 도와줬느냐? 스탈린, 모택동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스탈린과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모택동이 김일성을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남침당했습니다.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탱크가 20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그리고 국군이 버텨냈습니다. 1대3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의 미군 파병 결단 그리고 유엔군의 조직 이렇게 해서 국제연합 군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1950년 대한민국의 결사항전, 2022년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950년 대한민국의 결사항전으로 결국은 소련이 그 40년 뒤에 무너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결사항전은 우리만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사항전하니까 이제 일본은 경제부흥을 했습니다. 전쟁 물자를 대주는 군수창고, 군수창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이 살았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 칠함대를 보내가지고 중공의 대만 상륙을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토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본격적으로 소련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이 약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80년대 부작용이 나서 고르바초프 시절에 소련 제국이 무너지고 자유세계가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결정적 타격을 받으면은 아마 그와 연동되어 가지고 중국도 풀이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 점령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약해지면은 북한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자유세계를 지켜내는
한국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즉각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특히 대포를 보내가지고 러시아군을 이기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나토 국가도 아닙니다. 러시아와 인접해가지고 러시아의 직접 위협에 노출된 핀란드조차도 이것은 자유세계와 독재체제 사이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용감하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눈치를 보고 문재인 정부처럼 천막이나 무슨 방탄 모자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대포를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